초여름 햇살이 조용한 묘지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끝이 잠들어 있고 누군가의 시작이 숨쉬는 자리였습니다. 숨겨졌던 모든 선택이 오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바람에 풀잎이 스치고 자갈길 위로 작고 느린 발걸음이 남겨졌습니다. 아장아장 아직 균형도 제대로 못 잡은 아이가 두 팔을 벌린 채 세상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하루야, 이리 와. 은호는 허리를 굽혀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루는 몇 걸음 걷다 말고 풀잎을 집어 들여다보다가 다시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혁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호는 하루를 안아 올려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할머니가 계신 곳이야.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묘비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은호는 그 옆 조금 떨어진 또 하나의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아빠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할아버지가 계셔.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루야. 지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위에 손을 얹은 채 지금도 분명하게 뛰고 있는 자신의 심장을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는 말이야, 아빠가 다시 살게 된 날부터 선물로 주신 아이야. 지혁은 하루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자기 가슴에 닿았습니다. 분명하게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 태명 하루였잖아요. 당신이 지어준 이름.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그는 하루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매일이 선물이었으면 좋겠어. 아이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시간은 아주 천천히 과거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그날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차가 왜 이래? 고성이의 급박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기판의 불빛이 의미 없이 깜빡였고 브레이크를 밟는 발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급브레이크.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으며 귀를 찢는 소리를 냈습니다. 핸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세상은 순식간에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쾅쾅. 굉음이 도시의 밤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차체는 한 바퀴를 돌았고 가드레일이 정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어백이 터졌고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마치 이 세계가 그녀를 밀어내는 것처럼 고성이의 시야가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멀게 들렸습니다. 피로 흥건히 물들은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이었을까요? 끝내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 밤 한 여자의 도망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그 사고가 있기 몇 시간 전 고성이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진석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들었겠지. 내가 제일 힘든 건 돈길 막힐 때니까.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가해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아내의 목소리로 바꾸었습니다. 나 오늘은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박진석의 눈이 처음으로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럼 뭘 하러 왔는데? 고성이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당신이 무서웠어요. 박진석이 눈썹을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내가?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돌아서면 사람을 정리하잖아요. 소리도 안 지르고 화도 안 내고 그냥 끝이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박진석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파고들었습니다. 당신한테 버림받을까봐, 내 자리를 뺏길까봐 무서웠어요. 여보, 나 당신 사랑했어요.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사랑? 네가? 내 방식이 더럽고 이기적이었어도 그 마음 하나는 진짜였어요. 그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느슨해졌습니다. 고성이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은 진짜로 정리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 집에서 내가 담긴 흔적들, 그리고 당신이 가진 오해들. 박진석은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고성이에게는 문 하나가 열린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 며칠만 머무르게 해줘요. 그 후엔 진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처음 온 곳으로 떠날게요. 박진석은 피곤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그 허락은 고성희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성희는 서재문을 닫자마자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물도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녀는 26년을 함께 살며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 작은 케이스, 인감도장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역시 그 도장은 가압류된 재산, 막혀있던 계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고성희는 한 박자 늦게 돌아섰습니다. 박진석은 서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손에 쥔 인감도장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너 끝까지 이게 네가 말한 정리냐? 고성희는 들킨 줄 알면서도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몫이기도 하잖아. 가압류된 내 재산, 내가 평생 번 돈이야.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끝까지 이거였군. 그때 고성희는 마지막 칼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까지 만들었잖아.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남은 게 이것 말고 뭐가 있어. 닥쳐. 제발 닥치라고 고성희.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심장이 불편하다는 걸 숨기고 있었고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또 날 배신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이 그 자리에서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서류가 흩어지고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고성희는 인감도장을 쥔 채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공기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들것 위에 누운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심전도 불안정합니다. 의료진의 목소리는 빠르고 차분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박진석은 바로 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심폐소생술, 전기 충격, 약물 투여, 기계음이 리듬 없이 울렸습니다. 심정지 발생 시간은 가정에서 쓰러진 지 최소 10분 이상. 의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얼굴이었습니다. 자발순환은 돌아왔지만 뇌 손상이 큽니다. 성재와 영라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고성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돌아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린 바닥 위로 고성희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빠져나갈 출구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고성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도 의사의 설명도 뇌사 판정이라는 단어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고성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포털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 심정지로 중퇴. 고성희의 입술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 말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어긋났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고성희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지하주차장. 고성희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로 위. 밤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고성희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어.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변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 씨, 박진석 회장님. 그 다음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방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아! 고성희의 비명과 동시에 차체가 한 바퀴 돌면서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굉음이 도시의 밤을 갈랐습니다. 고성희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고성희는 피로 젖은 손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도 사랑했다고. 눈이 감겼고 고개가 떨구어졌습니다. 구급차 불빛이 빨갛게 번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시각 22시 41분. 고성희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의 욕망을 위해 살아온 불쌍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고성이의 인생은 도로 위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두 번째 뇌사 판정이 끝난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은 평소 건강관리가 잘 돼 있었고 심장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연령, 혈액형, 체격 조건까지 고려하면 매칭 가능한 환자가 이미 대기 명단에 있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죠?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입니다. 이지혁 씨,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원하셨을까? 하지만 아버지가 끝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지혁이라면 영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리인 것 같아. 영란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뜻에 따를게. 의사는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지혁 씨는 현재 상태가 급격히 악화 중이고 기증자와의 조건이 의학적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환자 생존 확률을 기준으로 한 최우선 배정입니다. 그 말은 모두에게 잔인할 만큼 공정했습니다. 같은 밤 다른 층 수술실 앞 이지혁의 심전도는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의가 지은호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증자가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은호는 그 옆에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혁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장난스럽게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무섭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있어요. 영원히 선배 혼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배도 이제는 절대 나 혼자 두지 말아요. 지혁은 손을 뻗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살아서 나올게. 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어요. 꼭 약속 지켜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복도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다정은 결국 무너져 앉았고 상철이 자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은호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 시간은 모두에게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한 문장에 복도가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졌고 숨이 터졌고 겨우 살아있던 마음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일담 1년 뒤 초여름 햇살이 작은 공원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습니다. 잔디 위 이지혁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아빠한테 와볼까? 아장아장. 아직 서툰 걸음으로 하루가 휘청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몇 걸음 걷다 멈추고 다시 균형을 잡고 그러다 결국 이지혁의 품으로 폭 안겼습니다. 오, 잘했다. 지혁은 아이를 안아올려 가볍게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 서서 익숙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지혁 씨! 지은호가 커피 두 잔을 들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니까. 지혁은 하루를 아는 채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무리? 이 정도가 뭐가 무리야. 은호는 못 믿겠다는 얼굴로 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랬어? 심장 아끼라고 했지. 지혁은 대답 대신 하루의 작은 손을 잡아 자기 가슴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봐, 아주 잘 뛰고 있잖아. 은호는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진짜 당신은 말 안 들을 때만 해야. 지혁은 하루를 내려놓고 아이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호야, 예전엔 말이야.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숨쉬고 같이 웃고 같이 걸어가는 하루가 너무 아까워. 은호는 말없이 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혁은 그 손을 꼭 쥐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다시 살아낸 하루들이 전부 모여서 온 거니까. 지혁은 하루를 다시 번쩍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매일이 선물이었으면 좋겠어. 햇살이 세 사람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산책로 한쪽, 수비는 성재가 휴대폰을 보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까부터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성재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수빈이 한 발 다가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사도 회사고 지금은. 성재의 셔츠 끝을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나만 좀 봐주면 안 돼? 그 말투엔 귀여운 질투가 섞여 있었고 성재는 그제야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조금씩 아껴보는 거야. 칫! 능청은!
성재가 고개를 숙여 수빈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수빈 양, 지금은 너 말고 아무도 안 보여. 수빈은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한편 영라와 지화는 오늘도 찰싹 붙어 앉아서 지화는 아이스크림을 한 숟갈 떠 영라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아, 하세요. 영라가 눈을 흘겼습니다. 나 애 아니거든? 지화는 태연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먹여주고 싶어서. 영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벌렸습니다. 먹는 모습도 어쩜 이리 이쁠까? 사람, 너무 자연스럽게 길들이네. 지화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공주님, 제가 시중은 다 들 테니 일에만 전념하시지요. 영라는 웃음을 참다 실패했고 지화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스크림을 다시 한 숟갈 떴습니다. 해는 천천히 기울었고 6사람의 그림자가 같은 방향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화려한 날들이라는 것을. 행복하세요, 여러분.